휠체어에 갇힌 채 누군가 몸에 닿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던 한 백만장자가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자신을 도우려 달려오자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의 애원을 무시한 채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팔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본 순간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깊은 흔적을 남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2분 후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결코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치유의 시작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인 청담동의 웅장한 저택은 불안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도 그 공간의 차가움을 드지는 못했다. 42세의 박민주는 자신의 저택에 딸린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을 파노라마,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휠체어 바퀴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신성하기까지 한 침묵을 깨며 인터폰이 울렸다. 20년 넘게 이 집안에서 일해온 집사 임 여사가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면접 보기로 한 새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임 여사는 늘 그랬듯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알렸다. 들여보내시오. 그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몇 분 후 망설이는 듯한 발소리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박민주는 가사 도우미직에 지원한 여자를 마주하기 위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보통 이런 일은 그가 직접 처리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인 윤 여사님이 그가 집안일에 좀 더 관여해야 한다며 직접 새 직원을 면접 보라고 고집하셨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낭낭한 목소리에 박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중간 키에 갈색 머리를 소박한 쪽머리로 묶고 크고 표현력이 풍부한 눈을 가진 여자였다. 옷차림은 수수했다. 짙은색 청바지에 흰색 긴팔 블라우스를 입은 면접에 어울리는 복장이었다. 앉으세요. 박민준이 자신의 업무용 책상 맞은편 안락 의자를 가리켰다. 김서연은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자리에 앉았다. 박민주는 임 여사가 책상 위에 올려둔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다른 집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군요. 네, 대표님. 지난 5년간은 초애씨 댁에서 일했는데 그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죠? 그는 지난 몇 년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차갑고 거리감 있는 말투로 물었다.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의 진솔함에 사업가는 순간적으로 무장 해제되었다. 그는 늘 듣던 정돈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집안 돌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식의 판에 박힌 대답을 예상했었다. 임 집사님이 근무 조건은 설명했을 겁니다. 격주 주말 근무를 포함해서 종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설명 들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박민주는 계속해서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서연은 꾸밈없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없었다. 아마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살짝 미소 짓는 방식이나 몸짓 때문일지도 몰랐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임 집사님이 집을 안내하고 당신의 업무를 설명해 줄 겁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김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바로 그때 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변호사인 강지영 변호사였다. 실례합니다. 전화를 받아야 해서. 그는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다. 김서연이 멀어지는 동안 박민주는 전화를 받았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그의 전처인 한유라가 이제 겨우 7살인 딸 하윤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통화는 그를 눈에 띄게 동요하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자신의 휠체어가 서재와 거실을 구분하는 계단턱 끝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휠체어를 움직이려 했지만 바퀴 하나가 페르시아 양탄재에 걸려버렸다. 휠체어는 위험하게 기울어졌다. 만지지 마! 아직 방을 완전히 나가지 않았던 김서연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공황 상태가 전류처럼 그의 몸을 휩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차가운 땀이 이마를 뒤덮었다. 누군가 그를 만지려 할 때면 항상 이랬다. 사고 이후, 배신 이후
그의 모든 세포를 지배하는 비이성적인 공포였다. 김서연은 절박한 비명을 무시하고 박민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휠체어가 넘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갈색 눈은 박민준의 팔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에 고정되었다.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드러난 흉터였다. 김서연의 심장은 사업가를 덮친 공황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다. 제발 놔주세요. 박민준이 이제는 좀 더 통제된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며 부탁했다. 김서연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도우려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하며 흉터를 가리기 위해 셔츠 소매를 내렸다. 그 흉터가 드러날 때마다 항상 하던 자동적인 행동이었다. 단지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다. 임 여사님이 이 집의 규칙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는 평정을 되찾으며 말을 이었다. 그중 하나는 제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절대 저를 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표님. 김서연이 흉터를 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 긴장된 상황을 감지하는 육감이라도 있는 듯 임 여사가 그 순간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 서연 씨에게 집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오. 그가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로 휠체어를 다시 창가로 돌리며 대답했다. 김서연이 임 여사를 따라 저택의 호화로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20여 년 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준하라는 소년의 팔에 그녀가 실수로 냈던 상처와 똑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같은 준하일 수 있을까? 그녀가 기억하는 소년은 할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에서 살았다. 어떻게 이 막강한 사업가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 그가 맞다면 그는 그녀를 알아볼까? 20년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나무에 오르고 해적 놀이를 만들어내던 따은 머리에 무릎이 성할 날 없던 소녀가 아니었다. 이 집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임 여사가 김서연의 혼란스러운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했다. 1층에는 응접실, 주방, 그리고 대표님 서재가 있어요. 2층에는 가족들 침실이 있고 3층에는 손님방과 직원들 방이 있죠. 서연 씨는 3층에 머물게 될 거예요. 김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직업적 의무감으로 정보를 흡수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그 흉터에 머물러 있었다. 대표님은 좀 특별한 규칙이 있으세요. 임 여사가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특정 방식으로 정돈되는 걸 좋아하시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걱정 말아요. 제가 다 가르쳐 줄 테니. 좀 엄격하신 것 같네요. 김서연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듯 말했다. 항상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임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사고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사고라니요? 김서연이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2년 전이었어요. 끔찍한 교통사고였죠.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임 여사가 슬픈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무언가도 부서져 버렸죠. 김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그녀의 어린 시절 준하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그녀가 알던 쾌활하고 모험심 강한 소년이 이제 휠체어에 갇히고 자신의 트라우마 속에 감금되어 있었다. 가족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윤 여사님, 대표님 어머님께서 거의 매일 오세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린 하윤 아가씨를 돌보시죠. 아가씨는 주말에 여기서 아빠랑 지내고요. 하윤이가 따님이군요. 네, 7살이에요.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요즘 부쩍 말이 없어졌어요. 임 여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이 엄마는 글쎄요, 좀 민감한 문제라서. 임 여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김서연도 묻지 않았다. 첫날 치고는 너무 많이 물어봤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넓고 현대적인 주방에 도착했을 때 임 여사는 김서연을 나머지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운전기사이자 정원사인 김 기사님, 요리사인 박 아주머니, 그리고 경호원인 이 팀장님이었다. 그리고 이쪽은 새로운 식구 서연 씨예요. 임 여사가 소개했다. 모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김서연은 호기심 어린, 심지어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시선을 느꼈다. 행운을 빌어요. 다른 사람들이 멀어졌을 때 박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이 쉽지 않은 분이라. 고맙습니다. 김서연이 작은 미소로 답했다. 필요할 것 같네요. 저택 안내가 끝날 무렵 임 여사는 김서연이 머물 방을 보여주었다. 집의 다른 곳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김서연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곳보다도 편안했다. 유니폼은 옷장에 있어요. 임 여사가 알려주었다. 내일 7시부터 시작이에요. 직원 식당에서 6시 반에 아침 식사하고요.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김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물건을 꺼냈다. 시간이 흘러 닳아버린 손으로 깎아 만든 작은 나무배였다. 그가 아무 설명 없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날 준하가 준 선물이었다. 정말 너니, 준하야? 그녀는 작은 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김서연은 이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살인 아들 지우는 선천적인 심장병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약값은 비쌌고 병원 진료도 잦았다. 이 기회를 놓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서 일하면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가 처한 상태를 보며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박민준이 정말 준하라면 그가 그녀를 알아볼까? 아니면 세월과 고통이 파주에서의 그 황금빛, 여름날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렸을까? 김서연의 첫 근무일은 해가 아직 수줍게 떠오르는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5시 반에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내려갔다. 박 아주머니는 이미 그곳에서 신선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잘 잤어요? 요리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건네며 물었다. 그럭저럭요. 김서연이 커피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아직 이곳에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박 아주머니가 과일을 자르며 말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옷장에서 찾은 회색 바탕에 흰색 디테일이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놀랍게도 몸에 꼭 맞았다. 임 집사님이 여기 모든 걸 다 챙기시죠? 박 아주머니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설명했다. 어제 서연 씨 나갈 때 치수를 물어봤을 거예요. 7시 정각, 임 여사가 그날의 지시사항을 주기 위해 주방에 나타났다. 김서연은 할머니 댁에 있다가 그날 오후에 집으로 올 하윤이의 방을 포함한 2층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대표님은 벌써 일어나셨나요? 김서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일찍 일어나세요. 임 여사가 대답했다. 6시부터 서재에 계셨어요. 10시 전에는 부르시기 전까지는 방해받는 걸 싫어하시죠. 김서연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2층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박민준이 어린 시절의 준하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확인해야 했지만 어떻게 참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더 나쁘게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 없이 이 문제를 꺼낼 수 있을까? 하윤이의 방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 대조적이었다. 저택이 차분하고 절제된 색조로 장식된 반면 아이의 방은 색채로 폭발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라벤더 색벽,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찬 체계적으로 정리된 선반, 캐노피가 달린 침대,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침대 위에는 여러 개의 봉제 인형들이 조용한 관객처럼 앉아 있었다. 김서연은 봉제 인형들 사이에서 오랜 친구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보라색 천으로 만든 문어 인형. 그녀와 준하가 해적 보물찾기를 하던 날 그의 할머니 집 마당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인형이었다. 너무나 큰 우연이었다. 방을 정리하던 중 김서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박민준이 더 어린 하윤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사고 전의 사진인 듯했다. 박민준의 눈은 그녀가 어제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2층 일을 마치고 김서연은 주방 일을 돕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복도에서 박민준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화상 회의 중이었고 그녀가 알던 소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위적인 톤으로 인수합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인터폰으로 윤 여사님과 하윤희의 도착을 알렸다. 김서연은 긴장감을 느꼈다. 만약 윤 여사님이 그녀가 생각하는 그분이라면 그녀를 알아볼지도 몰랐다. 현관문이 열리고 회색 머리의 우아한 여인이 갈색 머리에 호기심 가득한 눈을 한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임 집사님. 윤 여사님이 인사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서재에 계십니다, 여사님. 중요한 회의 중이세요. 윤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김서연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당신이 새로운 직원이군요. 네, 여사님. 김서연입니다. 무언가 여사님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알아본 듯한 그림자였지만 금세 사라졌다. 이 아이는 하윤이에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서연을 관찰하는 소녀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제 손녀죠. 안녕 하윤아. 김서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미소 지었다. 만나서 반가워. 소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만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아빠 보러 갈까 얘야? 윤 여사님이 제안했다. 아빠가 바쁘시면 끝날 때까지 나랑 서재에서 기다리자. 할머니와 손녀가 멀어지는 동안 김서연은 하윤이가 보이지 않는 짐이라도 짊어진 듯 어깨를 살짝 구부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나중에 김서연이 세탁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임 여사가 전가를 가지고 나타났다. 대표님께서 서재로 오라고 하세요. 김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일까? 서재에 들어갔을 때 박민주는 어제처럼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문을 등지고 있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네, 서연 씨. 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윤이 방을 정리했다고 하시더군요. 제 딸이 당신이 봉제 인형들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서연이 긴장하며 대답했다. 그게 아닙니다. 박민준이 말을 잘랐다. 흥미롭게도 딸아이가 좋아하더군요. 당신이 문어 씨를 왕처럼 가운데에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인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김서연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하에게 그 보라색 문어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기억하며 본능적으로 그 인형을 눈에 띄게 배치했던 것이다. 직감이었을 뿐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장 오래되고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 강렬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어디 출신이죠, 서연 씨? 파주 헤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박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턱 근육이 떨렸다. 파주 헤이리.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 댁이 그곳에 있었죠. 아름다운 곳이죠. 김서연이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저는 그곳의 한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박민준의 눈이 살짝 커졌다. 할머니 댁이 있던 동네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무거운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다. 김서연은 박민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대표님 팔에 있는 흉터요. 김서연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초승달 모양의. 저는 그 흉터를 압니다. 박민준은 창백해지며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팔을 가렸다. 당신이 어떻게...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김서연이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20년 전에요. 할머니 댁 마당에서 해적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큰 망고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졌죠. 제가 잡으려고 했지만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우리가 떨어질 때 제 팔찌가 당신 팔을 긁었고요. 박민주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럴 리가. 그가 속삭였다. 배요. 김서연이 말을 이었다. 마지막 날 할머니께서 집을 파시기 전에 저에게 나무배를 주셨잖아요. 우리 둘을 대신해서 항해하라고 하셨죠. 박민주는 충격에 빠진 듯 보였다. 그는 휠체어를 더 가까이 움직여 새로운 시선으로 김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연아? 그가 오직 그만이 아는 별명을 부르며 물었다.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네, 준아야, 나야. 한순간 박민주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옮겨간 듯 보였다. 다른 빛이 그의 눈을 밝혔다가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가 휠체어를 뒤로 물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김서연이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아니, 나는 아닙니다. 박민준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당신이 알던 그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김서연은 그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그게 좋겠습니다. 박민준이 확인했다. 당신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엄격하게 업무적으로 유지합시다. 김서연은 실망감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이 집에 누구도 우리의 과거 인연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도 내 딸도 아무도. 알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내보냈다. 김서연은 이상하게 텅 빈 기분으로 서재를 나섰다. 어린 시절 친구를 찾았지만 다시 잃어버린 셈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김서연은 시중을 들면서 박민준과 하윤이의 상호작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소녀는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가끔 질문을 던지며 주에 깊게 들었다. 거기에는 애정이 있었지만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거리감도 존재했다. 김서연은 생각했다. 하윤이가 나무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나무를 껴안는 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을 때 박민준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 활동은 부적절한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선생님과 이야기해봐야겠다. 하지만 아빠, 다른 아이들은 다 참여할 거예요. 하윤이가 항의했다. 다른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 박민준이 화제를 종결하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하윤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을 때 김서연은 서재에서 윤 여사님을 만났다. 실례합니다, 여사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지, 얘야. 여사님이 읽던 책을 닫으며 대답했다. 김서연이 차를 따르는 동안 윤 여사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낯이 익은데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김서연은 박민준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닐 겁니다, 여사님. 제가 좀 흔한 얼굴이라서요. 그럴지도. 윤 여사님이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하윤이가 널 좋아하더구나. 봉제 인형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윤 여사님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 김서연은 더 묻고 싶었다.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주말 동안 머무실 건가요? 아니, 안타깝게도 약속이 있어서.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하윤이를 데리러 올 거야. 아이가 여기서 너무 오래 지내면 민준이가 힘들어하거든. 힘들어한다고요? 김서연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윤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애한테는 하윤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 사고 이후로. 김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다. 부하 높은 담장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겹겹이 쌓인 고통. 나중에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김서연은 직원용 베란다에 잠시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20년 전 준하가 준 작은 나무배를 꺼냈다. 나 여기 있어, 준하야. 그녀는 밤을 향해 속삭였다. 네가 더 이상 네 삶의 나를 원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 화창한 토요일, 저택의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김서연이 하윤이의 책을 정리해주고 있을 때 소녀가 갑자기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우리 아빠 예전부터 알았어요? 김서연은 들고 있던 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렇게 묻니, 하윤아?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천문학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다. 아빠가 아저씨를 다르게 봐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요. 네 아빠는 내 사장님이야.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막 알게 된 사이란다. 하윤이는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문학 책을 펴고 김서연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보는 별들이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별들이 사라진 후에도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래요. 김서연은 아이의 예리한 관찰에 미소 지었다.
맞아. 가끔 사람들도 그래. 우리 삶에서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빛을 보거든. 하윤이는 그렇게 어린아이답지 않은 강렬함으로 김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처럼요? 그 질문은 김서연을 당황하게 했다. 나는 내 엄마를 몰라, 하윤아. 엄마는 떠났어요. 소녀가 간단히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아빠한테 아주 나쁘게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보러 와요. 김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녀가 상관할 바 아닌 위험한 영역, 가족 문제였다. 할머니와 아빠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실 거야. 그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하윤이는 생각에 잠긴 채 책을 닫았다. 우리 아빠가 왜 포옹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녀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김서연은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 예전에 아빠를 안아주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하윤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로 대답했다. 이제 아빠는 진짜 포옹과 가짜 포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니? 아무도요. 할머니가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김서연은 그 정보를 흡수하며 박민준의 트라우마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느꼈다. 그를 휠체어에 앉힌 것은 단지 사고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온 배신이었다. 가끔 하윤아,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힘든 일을 겪는단다. 김서연이 설명했다. 그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뜻이지. 하윤이는 그것이 말이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아빠가 다시 포옹을 좋아하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김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진정한 포옹을 느낄 자격이 있으니까. 김서연이 박씨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박민준이 정한 엄격한 규칙과 일상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가 요구한 대로 그들은 엄격하게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마주칠 때면 공유했던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김서연은 그가 그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 던지는 훔쳐보는 시선을 알아차렸다. 거기에는 호기심이 있었고 어쩌면 다시 연결되고 싶은 억눌린 욕망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더 강한 힘이 그가 그 문을 여는 것을 막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김서연이 하윤이의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임 여사가 문가에 나타났다. 서연 씨, 대표님께서 서재로 오라고 하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녀는 긴장하며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임 여사가 대답했다. 아까 받은 전화 때문에 꽤 흥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서연은 하윤이의 침대를 정리하고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건조한 대답이 들려왔다. 박민준은 책상 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서연이 들어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네. 그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과 논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김서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오늘 오후에 제 전처인 한유라 씨가 하윤이를 보러 올 겁니다. 그가 통제된 목소리로 알렸지만 김서연은 모든 단어에 담긴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이 그 방문을 감독하게 될 겁니다. 제가요? 김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 그는 망설였다. 저는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 집사님이 필요한 객관성을 유지할 거라고 믿을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김서연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답했다. 제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박민준은 휠체어를 조정하며 그 주제에 대해 명백히 불편해했다. 한유라 씨는 하윤이를 이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방문은 정원이나 거실에서 항상 당신의 감독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윤이를 단 한순간도 그녀와 단둘이 두지 마세요. 그의 어조에 담긴 진지함이 김서연을 불안하게 했다.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박민준은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결정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한유라 씨는 하윤이가 겨우 5살 때 버렸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사고 이후 그녀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죠. 그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냉담함에 김서연은 몸서리쳤다. 이제 그녀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며 돌아왔습니다. 많은 돈이 걸려 있거든요. 하윤이가 18살이 되면 할머니로부터 받게 될 유산 말입니다. 끔찍하네요. 김서연이 진심으로 분노하며 말했다. 현실입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한유라 씨는 3시에 올 겁니다. 하윤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서연이 약속했다. 그녀가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박민준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서연 씨. 네? 자녀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 8살이에요. 박민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호기심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아이가 어디가 안 좋습니까? 선천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김서연이 대답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 치료, 그리고 일부 신체 활동 제한이 필요합니다. 박민준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아들을 여기 데려오세요. 하윤이를 만나게 해주면 좋겠군요. 아이가 학교 밖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김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재회한 이후 박민준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가 마치 초대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듯 덧붙였다. 지우에게도 아마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김서연이 미소를 참으며 대답했다. 지우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정확히 3시 인터폰이 박민준의 전처인 한유라 씨의 도착을 알렸다. 김서연은 거실에서 하윤이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는 연파랑색 드레스 자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엄마 오셨어, 하윤아. 김서연이 부드럽게 알렸다. 준비됐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를 보러 가는 아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기쁜 표정은 아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비싼 향수와 반짝이는 보석을 휘날리며 폭풍처럼 들어섰다. 그녀는 긴 금발머리와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눈부신 미인이었다. 명품 브랜드의 우아한 옷차림에 아마도 김서연의 1년치 월급보다 비쌀 법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윤아, 우리 아가. 한유라가 연극적으로 팔을 벌리며 외쳤다. 소녀는 수줍게 다가가 빠른 포옹과 뺨에 남은 빨간 립스틱 자국을 받아들였다. 당신이 새로운 보모겠군. 한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서연에게 돌아섰다. 저는 가사 도우미 김서연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정정했다. 뭐든 상관없지. 한유라가 무심한 손짓으로 대답했다. 민준 씨는 어디 있어? 늘 그렇듯 숨어있나? 대표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김서연이 업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물론 그러시겠지. 한유라가 비웃었다. 뭐 상관없어. 난 우리 공주님 보러 왔으니까. 그녀는 다시 하윤이에게 주의를 돌리며 호화로운 가방을 열었다. 우리 아가 선물 가져왔어. 그것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싼 인형이었다. 하윤이는 정중하게 받았지만 한유라가 분명히 기대했던 열광적인 반응은 없었다.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한유라가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물었다. 마음에 들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원으로 가죠. 김서연이 긴장을 풀기 위해 제안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정원에서 그들은 큰 나무 아래 놓인 철제 테이블에 앉았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교 생활, 여행,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하윤이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고 아이가 학교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유라는 재빨리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래서 하윤아, 평범한 집이 그립지는 않니? 한유라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가 곁에 있는 집 말이야. 이 모든 슬픔 없이. 김서연은 긴장했다. 이것은 정확히 박민준이 두려워했던 종류의 조종이었다. 전 우리 집이 좋아요. 하윤이가 간단히 대답했다. 아빠랑 할머니가 좋아요. 하지만 네 아빠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잖아. 한유라가 고집했다. 어떻게 널 돌볼 수 있겠어? 대표님께서는 따님을 돌볼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김서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하윤이는 행복하고 잘 보살핌 받는 아이입니다. 한유라는 김서연에게 얼음장 같은 시선을 던졌다. 내 의견을 물은 기억은 없는데. 김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유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아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짜증이 난 듯 보였다. 가봐야겠어.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며 알렸다. 미룰 수 없는 약속이 생겼어. 하윤이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놀라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잘 가, 엄마. 그녀는 또 한 번의 빠른 포옹을 받으며 말했다. 곧 다시 올게, 아가.
한유라가 약속했다. 그리고 네가 나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 아파트에 널 위한 예쁜 방을 마련해뒀어. 한유라가 떠난 후 하윤이는 새 인형을 들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엄마는 항상 빨리 가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다시 온다고 하지만 아주 오래 걸려요. 김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가끔 어른들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란다. 하윤이는 나이를 초월한 지혜로 김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저를 신경 써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서연이 박민준에게 방문에 대해 보고했을 때 그는 만남이 짧았던 것에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항상 저럽니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나타나서 온 세상을 약속하고는 사라지죠. 하윤이는 점점 더 엄마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김서연이 동의했다. 많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물게 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순간이었다. 오늘 아이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제 일인걸요. 김서연이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정했다. 당신의 일은 집을 청소하는 것이지 내 조종적인 전처를 상대하거나 버림받은 내 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말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했다. 내일 아들을 데려오세요. 박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토요일이니 하윤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 친구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하루를 보내게 하세요. 특별한 약이나 보살핌이 필요하면 저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김서연은 감사한 마음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준, 그가 거의 무심코 정정했다. 그리고는 그 비공식적인 표현을 깨달은 듯 덧붙였다.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민준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작은 발걸음이었다. 김서연은 생각했다. 그가 쌓아 올린 벽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지우를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만남에 대해 긴장했다.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편이 아니었고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이 아이를 위축시킬까 봐 두려웠다. 지우는 그녀처럼 갈색 머리에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마른 소년이었다. 동그란 안경은 그에게 작은 지식인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택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일하는 곳이 여기예요? 꼭 성 같아요. 김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지? 하지만 긴장할 필요 없어. 여기에 널 아주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아이가 있거든. 7살이고 이름은 하윤이야. 내가 많이 못 뛴다는 거, 그 애도 알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명해 줄게, 걱정 마. 김서연이 지우와 함께 도착했을 때 하윤이는 정원 그네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눈에 호기심을 담았다. 안녕, 하윤이가 수줍게 말했다. 안녕, 지우도 똑같이 수줍게 대답했다. 하윤아, 이쪽은 내 아들 지우야. 김서연이 소개했다. 지우야, 이쪽은 대표님 딸 하윤이야.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오직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평가했다. 너 책 좋아해? 하윤이가 마침내 물었다.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주 좋아해. 특히 천문학이랑 공룡책. 내 방에 새로운 공룡책이 있는데 하윤이가 갑자기 신이 나서 외쳤다. 볼래? 지우는 허락을 구하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김서연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 마음껏 놀아. 아이들은 안으로 달려갔다. 하윤이가 앞서고 지우가 조금 더 차분한 속도로 뒤를 따랐다. 베란다에서 박민준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김서연에게 다가갔다. 아드님이 착한 아이 같군요. 그래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지만 금방 친해져요. 하윤이도 그래요. 박민준이 말했다.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하죠. 다른 아이들은 아이를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나이에 비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어른스럽다고요. 그가 설명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결과겠죠, 아마도.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의 어조에는 가족 상황이 하윤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담긴 우울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해요. 김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요. 지우는 자기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많은 어른들보다 더 성숙하게요. 김서연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아요. 행복해질 다른 방법들을 찾죠. 박민주는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건강 문제까지 감당하기가 힘들겠군요. 힘들죠.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미소 한 번이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드니까요. 점심 식사 때 아이들은 이미 서로 완전히 편안해져 있었다. 책, 영화, 게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박민주는 특히 딸의 상호작용을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하윤이가 그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였다. 아빠, 점심 먹고 지우한테 제 돌멩이 수집품 보여줘도 돼요? 하윤이가 좀처럼 보이지 않던 열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얘야. 박민준이 작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식탁에서 떠난 후 박민준은 김서연에게 돌아섰다. 아드님이 하윤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군요. 아이가 그 애와 함께 있을 때 달라 보여요. 아이들은 또래 친구가 필요해요. 김서연이 대답했다. 지우도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보통 낯선 사람에게는 더 내성적인데 둘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재회한 이후 처음으로 긴장이나 억지스러운 격식이 없었다. 어릴 때 당신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군요. 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김서연은 그 기억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자고 나를 설득하던 모험심 강한 소년이었죠. 박민준의 눈은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할머니 댁 마당의 망고나무. 우리는 그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면에서는 볼 수 있었죠. 김서연이 대답했다. 적어도 우리들의 세상은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지우가 갑자기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하윤이가 어른들을 부르러 달려갔다. 엄마, 민준 아저씨, 지우가 아파요. 김서연과 박민주는 서둘러 정원으로 갔다. 지우는 잔디밭에 앉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김서연은 즉시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아들이 약을 먹도록 도왔다. 괜찮아, 아가. 초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숨 쉬어. 기억나지? 하윤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 안심시켰다. 괜찮을 거야, 공주님. 그냥 조금 쉬어야 해. 지우가 진정되자 박민주는 그를 손님방에서 쉬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전기사 김 씨에게 아이를 안고 그곳까지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김서연은 아들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살피며 옆에서 따랐다. 손님방에서 지우는 정원에서의 소동 후 평온하게 쉬고 있었다. 김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박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졌어요. 김서연이 대답했다. 발작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지만 너무 흥분하면 아직도 가끔 일어나요. 박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쉬게 하세요. 원한다면 하룻밤 묵어도 좋습니다. 공간은 충분하니까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김서연이 거절했다. 폐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지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윤이가 친구가 생겨서 저렇게 신나 하는데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윤이가 아빠 옆에 책을 들고 나타났다. 지우가 쉴 동안 제가 책 읽어줘도 돼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다. 아까 보던 공룡 책이에요. 김서연은 박민준과 시선을 교환하고 미소 지었다. 지우가 아주 좋아할 것 같구나, 하윤아. 소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안락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우는 새 친구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가끔 이래. 난 익숙해. 있고 싶어. 하윤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친구는 서로 돌보는 거야. 그녀가 친구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에 김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아마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복도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박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금방 친해진 것 같군요.
네, 필요할 때 서로를 찾아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워요. 박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서재에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서재에서 박민주는 휠체어를 움직여 김서연과 마주 앉게 했다. 그녀는 늘 앉던 안락 의자에 앉았다. 최근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시작했다. 한유라 씨가 하윤이의 양육권 재심사를 새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문은 김서연이 말을 시작했다. 연기였습니다. 박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이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엄마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르지만요. 박민준은 그 주제에 대해 명백히 불편해하며 휠체어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한유라 씨는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하윤이를 제대로 돌보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노가 김서연을 휩쓸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인 아버지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다. 특히 그녀가 제가 정서적 불안정 증세가 있고 저의 인간 접촉에 대한 혐오가 성장기 아동에게 해로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암시할 때는요. 김서연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당신의 트라우마를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제 모든 약점을 알고 있죠. 결국 그것들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니까요. 박민준이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제안을 하려는 겁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제 변호사는 하윤이가 적절한 사회화 기회를 가진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말을 평가하듯 잠시 멈췄다. 당신과 지우가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을 고려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임시로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 제안은 김서연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여기로 이사 온다고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죠? 당신이 여기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이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그는 불편한 듯 망설였다. 돈을 노리는 여자. 김서연이 그 암시를 알아채고 말을 마쳤다. 정확합니다. 박민준이 확인했다. 한유라 씨는 제가 가사 도우미와 연애 관계에 있으며 하윤이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어요. 김서연이 항의했다. 조종입니다. 그가 정정했다. 한유라 씨는 저를 불안정하고 부적격한 아버지로 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서연은 장단점을 따져보며 그 제안을 고려했다. 지우와 저는 작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이가 다니는 병원과도 더 가까워지겠네요. 그리고 하윤이가 분명히 아이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윤이는 새로운 사람에게 좀처럼 열광하지 않아요. 박민준이 덧붙였다. 당신 아들에게는 무언가, 아마도 그 아이 역시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였다. 당신과 당신 아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민준이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채고 약속했다. 당신들은 2층에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완전한 아파트를 갖게 될 겁니다. 지우는 도서관과 제 의사에 따르면 아이의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내 온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의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관대하신데요. 김서연이 진심으로 놀라 대답했다. 관대함이 아닙니다. 박민준이 정정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당신은 제가 딸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저는 당신 아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거죠. 제안의 실용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병원과의 근접성, 넓은 환경, 그녀가 혼자서는 결코 지우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자원에 대한 접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서연은 망설였다. 소송이 끝나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박민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재빨리 억눌린 취약함의 그림자였다.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약속 없는 임시적인 합의가 될 겁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지우와도 이야기해 봐야 하고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물론입니다. 박민준이 동의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예비 심리가 2주 후에 있으니 알겠습니다. 김서연이 말했다. 월요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우가 쉬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김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윤이는 소년 옆 침대에 자리를 잡았고 둘은 공룡책을 사이에 펼쳐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손녀를 보러 온 윤 여사님이 문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사들 같지 않니? 여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러네요. 김서연이 미소와 함께 동의했다. 하윤이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해 윤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버림받았을 때처럼 상처받을까봐 항상 방어적이지. 여사님은 김서연에게 예리한 시선을 던졌다. 내 아들은 그렇게 빨리 아이의 마음을 얻은 걸 보면 특별한 아이임에 틀림없어. 지우는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어요. 김서연이 대답했다. 특히 자신처럼 도전에 맞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윤 여사님은 생각에 잠긴 채 미소 지었다. 있잖아. 네가 온 이후로 이 집에 변화가 생긴 걸 느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 하윤이는 더 활기차졌고 심지어 민준이도 덜 경직되어 보여. 지우 같은 아이가 있으면 다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김서연이 개인적인 공을 돌리는 것을 피하며 제안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야. 윤 여사님이 김서연을 강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안에는 이 가족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 마치 네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이 가족의 일부였던 것처럼. 김서연은 박민준에게 공유했던 과거를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여사님. 그럴지도 윤 여사님이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면 운명이 언제나 이곳에 속했던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일지도 모르지. 김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윤이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졸린 눈을 떴다. 할머니? 그녀는 지우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우리 예쁜 손녀가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지. 윤 여사님이 침대로 다가가며 대답했다. 와보니 새 친구랑 있는 걸 발견했네. 연하 이모 아들 지우예요. 하윤이가 자연스럽게 별명을 부르며 설명했다. 심장이 특별해서 가끔 더 쉬어야 한대요. 네 아빠가 움직이기 위해 특별한 의자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지. 윤 여사님이 의미심장하게 김서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네, 하윤이가 마치 중요한 연결고리를 막 발견한 것처럼 외쳤다. 지우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 그게 그들을 덜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김서연은 아이의 단순한 지혜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친구 지우는 아주 똑똑한 것 같구나. 윤 여사님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요. 하윤이가 열정적으로 확인했다. 별이랑 공룡에 대해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학교 친구들 아빠처럼 축구를 하거나 저를 안아주지 못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때 지우가 천천히 깨어나 방 안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박였다. 엄마? 그가 김서연을 찾으며 불렀다. 여기 있어, 아가. 그녀가 다가가며 대답했다.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그가 얼굴에 빗둘게 걸쳐진 안경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잠들었나 봐요. 나도 잠들었어. 하윤이가 킥킥 웃으며 고백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보다가 졸렸어. 현존했던 가장 큰 공룡이야. 지우가 윤 여사님에게 설명했고 여사님은 소년의 열정에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지우는 충분히 회복되어 모두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다. 박민준, 하윤이, 김서연, 지우 그리고 윤 여사님은 저택의 기준으로는 놀랍도록 가벼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지우와 하윤이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신나게 대화했다. 윤 여사님은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명백한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박민준은 김서연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본 그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지우가 너희가 마포구에 산다고 하더구나. 윤 여사님이 후식 시간에 말했다. 매력적인 동네지만 여기까지 오는 교통편이 복잡하겠어. 네, 대중교통으로 거의 2시간 걸려요. 김서연이 확인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죠. 아들과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게 힘들겠구나. 네, 힘들어요. 김서연이 인정했다. 특히 아이의 상태를 생각하면요.
하지만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 친절한 이웃이 있어요. 민준이가 너희가 임시로 여기로 이사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구나. 윤 여사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김서연은 박민준에게 빠른 시선을 던졌고 그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말 멋지겠다. 하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지우가 매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영이 심장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도움이 돼요. 지우가 수줍게 확인했다. 하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폐는? 윤 여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말을 잘랐다. 이 집은 이렇게 적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커. 여기에 좀 더 활기가 넘치면 축복일 거야. 저녁 식사 후 윤 여사님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김서연을 거실의 한적한 구석으로 불렀다. 너와 내 아들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여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이라는 건 알 수 있어. 어쩌면 과거의 무언가. 김서연은 박민준에게 한 약속과 윤 여사님이 이미 자신의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다. 아주 오래전에 아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어렸을 때요. 하지만 그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길 원하시고 저는 그 뜻을 존중합니다. 윤 여사님은 마치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본 것 같더라니. 네가 우리 어머니 댁에서 항상 민준이와 놀러 오던 그 동네 소녀였구나, 그렇지? 그 애랑 같이 나무에 오르던 아이. 박민준의 본명인 박민준을 사용한 것은 윤 여사님이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김서연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네, 저였어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하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인생은 참 묘하게 돌아가지. 여사님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너라니. 나는 우연을 믿지 않아, 서연아. 나는 목적을 믿지. 김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 여사님은 계속했다. 내 아들은 끔찍한 일들을 겪었어. 그를 저 의자에 앉힌 건 단지 사고만이 아니었어. 그 후에 온 배신이었지. 한유라가 그의 감정을 조종하고 그의 취약함을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한 방식 말이야. 그 점에 대해 무언가 언급하셨어요.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급했다고? 윤 여사님은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다. 그건 의외인데. 민준이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거든. 여사님은 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사고 후 한유라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어. 헌신적인 아내의 완벽한 본보기처럼 보였지. 민준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반신 마비 후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믿었어. 윤 여사님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잠시 멈췄다. 어느 날 밤 집에서 회복 중일 때 민준이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 한유라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지.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 그가 그녀와 마주쳤을 때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김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한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 마치 그가 더 이상 쓸모없는 부서진 물건인 것처럼. 윤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그녀가 회사 돈을 훔치고 중요한 서류에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오직 내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하윤이의 양육권을 가지려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 끔찍하네요. 김서연이 진심으로 충격을 받아 중얼거렸다. 그에게는 재앙이었지. 윤 여사님이 확인했다. 회복 기간 동안 받았던 모든 접촉은 거짓말이었어. 모든 애정, 모든 도움, 모든 것이 조종과 배신이었지. 그래서 지금 그가 만져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의 뇌는 어떤 신체적 접촉이든 거짓말과 조종과 연관짓거든. 김서연은 동정심이 온몸을 휩쓰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윤 여사님이 대답했다. 민준이는 한유라의 사기를 증명하고 하윤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지. 여사님은 김서연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가 널 어떻게 보는지 알아, 서연아.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네 안의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어쩌면 과거의 메아리, 그가 아직 신뢰하는 법을 알았던 시절에 제가 그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서연이 고백했다.
그는 너무 많은 벽을 쌓았어요. 벽은 무너뜨릴 수 있어. 윤 여사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면 오르거나. 너 오르는 거 잘했잖아, 그렇지? 월요일 아침 김서연은 결심을 굳힌 채 박민준의 서재로 들어갔다. 저택에서 지우와 함께 보낸 주말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아들이 하윤이와 맺은 유대감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도 있었다. 이전에 그토록 격식 있던 분위기에 더 많은 웃음과 가벼움이 생겼다. 마치 아이들의 존재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살짝 열린 문을 가볍게 두드린 후 인사했다. 박민주는 분석하던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들어오세요. 그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표님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지우와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박민준이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물었지만 김서연은 그의 시선에 담긴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모두에게 이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지우는 하윤이를 아주 좋아하고 병원과의 근접성도 저희에게는 중요한 이점이 될 겁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 박민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당신의 결정에 만족합니다. 그가 격식 있게 말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톤으로 덧붙였다. 지우는 훌륭한 아이입니다. 하윤이가 어제부터 그 아이 이야기만 하더군요. 하윤이도 지우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김서연이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를 언제 다시 볼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박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 집사님이 이미 2층에 당신들을 위한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입니다. 필요한 모든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 김서연은 말을 멈추고 재빨리 정정했다. 대표님.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동안 박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신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운전기사가 당신들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수요일까지는 이사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비 심리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서연이 일어나 나가며 약속했다. 그녀가 문에 다다랐을 때 박민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서연 씨? 그녀는 돌아섰고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원한다면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민준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작은 양보였지만 김서연에게는 거대한 개방을 의미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틀 후 김서연과 지우는 공식적으로 박민준 저택 내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 공간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어떤 곳보다도 크고 호화로웠다. 넓은 침실 2개, 거실, 아일랜드형 주방, 그리고 정원이 보이는 작은 베란다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윤이는 이사에 기뻐하며 그녀가 부르는 대로 친구네 아파트를 방문할 구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금세 자신들만의 일과를 만들어냈다. 방과 후 함께 공부했고 지우는 하윤이의 수학과 과학을, 하윤이는 지우의 국어와 역사를 도와주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저택의 역학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조용하고 격식 있던 식사 시간이 아이들이 그날의 발견과 배움을 나누는 활기찬 대화의 순간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던 박민준도 미묘한 변화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그가 가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미소 짓거나 아들의 존재에 눈에 띄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어느 날 오후 김서연이 박민준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변호사인 강지영 씨가 심리전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도착했다. 증언은 준비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중년의 우아한 여성인 강 변호사가 알렸다. 하윤이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최근 몇 주간 아이의 사회적 행동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신이 제공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해 증언할 겁니다. 박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 씨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요? 강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완벽합니다. 당신이 하윤이에게 적절한 사회화 기회를 가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이인 지우가 당신의 보살핌 아래서 분명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근처 책장을 정리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던 김서연은
그 대화의 불편함을 느꼈다. 전략적인 필요성은 이해했지만 지우가 법적 소송에서 주장이 일부로 여겨지는 것은 싫었다. 서연 씨도 심리에 참석합니까? 강 변호사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고 물었다. 네, 박민준이 대답했다. 그녀는 하윤이의 일상과 이곳 집에서의 행복에 대해 증언할 겁니다. 강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아이와 매일 함께 생활하는 직원으로서의 그녀의 관점은 귀중할 겁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박민준은 김서연의 불편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김서연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지 망설였다. 자유롭게 말해도 됩니다. 그가 격려했다. 그냥 제 아들에 대해 사람들이 체스게임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이상해서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박민준은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의 불편함을 이해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무신경하게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아요. 김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단지 가끔 이 상황에서 업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분리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준이 그녀를 놀라게 하며 고백했다. 가끔 당신이 주로 제 직원으로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인정은 말하지 않은 함의로 가득 찬 채 둘 사이에 떠돌았다. 심리가 있는 날 아침, 저택은 분주했다. 임 여사는 하윤이에게 작은 경영자처럼 보이는 남색 옷을 입히는 것을 돕고 있었다. 짙은 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민준은 거실에서 강 변호사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정장 중 가장 격식 있는 옷을 입은 김서연은 법정에서의 역할을 준비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우는 심리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온윤 여사님과 함께 있기로 했다. 긴장했군요. 박민준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말했다. 조금요. 그녀가 인정했다. 법정은 처음이라서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가 조언했다. 매일 보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행복한 소녀. 그렇게 할게요. 김서연이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웅장한 건축물로 위압감을 주었다. 심리실 안의 분위기는 격식 있고 압도적이었다. 김서연은 박민준과 강 변호사 뒤 몇 줄에 앉아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한유라가 도착했을 때 그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마치 화보 촬영이라도 온 듯 헌신적인 엄마라고 외치는 듯한 우아하고 절제된 크림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엄격한 인상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잠시 김서연의 눈과 마주쳤고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 시선에는 김서연을 몸서리치게 하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엄격한 표정의 중년 여성 판사가 방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존경의 의미로 일어섰다. 심리는 공식적인 소개로 시작되었다. 강 변호사는 박민준의 사건을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며 아버지로서의 그의 헌신, 그가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환경, 그리고 양육권이 정해진 이후 하윤이의 발달에 나타난 상당한 개선을 강조했다. 한유라의 변호사인 맹 변호사는 암시로 가득했지만 똑같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제 의뢰인은 단지 딸과 더 많은 접촉을 원할 뿐입니다. 그가 주장했다. 박 대표님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는 비록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동 발달의 필수적인 특정 경험을 제공하는 그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제한합니다. 박민준은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김서연은 그의 자세에 담긴 긴장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려 나온 하윤이의 학교 교장 선생님은 소녀의 사회적 행동 개선을 확인했다. 하윤이는 항상 학업적으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우리는 상당한 사회적 개방성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더 참여적이고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엇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변호사가 물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정환경 덕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다. 하윤이는 아버지와 새로운 친구인 지우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하윤이의 소아과 의사가 불려 나왔을 때 그의 증언도 같은 맥락이었다.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박민준이 제공하는 적절한 환경을 강조했다. 그러나
맹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날카로웠다. 의사 선생님, 성장기 아동이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접촉은 아동 발달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질문이 제 의뢰인의 상태를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맹 변호사가 양보했다. 박 대표님께서 신체적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정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보상작용도 관찰됩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다른 똑같이 유효한 방식으로 애정과 지지를 표현하십니다. 김서연이 증언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정된 의자에 앉아 공식적인 선서를 하고 가능한 한 정직하게 강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박 대표님 댁의 가정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사랑이 넘칩니다. 김서연이 대답했다. 하윤이는 일관된 일과를 가지고 있고 학업과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으며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는 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잘요. 겪었던 모든 일을 고려할 때 행복하고 호기심 많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입니다. 강 변호사는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님. 맹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다. 그의 계산적인 눈이 김서연을 훑었다. 김서연 씨, 박 대표님 댁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약 한 달입니다. 한 달 그가 강조하며 반복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그의 저택으로 이사했다고요. 단순한 가사 도우미에게는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실용적인 합의였습니다. 제 아들은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저택이 전문 병원과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당신과 박 대표님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이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근거 없는 부적절한 암시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맹 변호사가 양보했다. 김서연 씨, 당신과 박 대표님은 엄격하게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서연은 그들이 공유했던 어린 시절의 우정, 최근 몇 주간 경험했던 연결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아주 잠시 망설였다. 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의 관계는 업무적입니다. 그를 위해 일하기 전에 박 대표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과거를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선서 중이었다. 어렸을 때 박 대표님을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저희 가족들이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강 변호사는 놀란 듯 보였고 박민준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흥미롭군요. 맹 변호사가 거짓된 무심함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구직지원시에 언급했습니까? 처음에는 박 대표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설명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요. 그리고 그 이전의 인연을 기억해냈을 때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렸습니까?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수십 년 전의 짧은 어린 시절 우정이었습니다. 맹 변호사는 마치 먹이를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미소 지었다. 김서연 씨, 선서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박 대표님은 이 양육권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연애 관계에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김서연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박 대표님을 위해 일하며 그를 고용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크게 존경합니다. 제 아들과 그의 딸은 친구가 되었고 이는 두 아이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우리의 합의에는 부적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이 끝났을 때 김서연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그들의 과거 인연이 밝혀진 후 그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유라는 마지막으로 증언했고 그녀의 연기는 인상적이었다. 조심스럽게 조절된 눈물과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그녀는 딸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리고 하윤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엄마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얼마나 원하는지 설명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진심을 가장하며 인정했다. 하지만 누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지 만회할 기회, 제 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쌓을 기회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기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한유라는 사건을 조심스럽게 편집한 버전을 제시했다. 저는 민준 씨의 사고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 순간에는 아이를 돌볼 감정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하윤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너무나 왜곡한 버전이어서 김서연은 소리내어 항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해야 했다.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요, 강 변호사가 반대 신문 중에 물었다. 행정상의 오해였습니다. 한유라가 우아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민준 씨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업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심리가 끝날 무렵 판사는 모든 증언을 고려하여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현재의 양육권 합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강 변호사는 소식이 있는 대로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사무실로 바로 떠났다. 박민준과 김서연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을 피하며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마침내 박민준이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 말했군요. 그는 비난이 아닌 사실 확인처럼 말했다. 선서 중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설명했다. 거짓말을 하면 당신의 사건에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놀라게 하며 인정했다. 단지 그런 식으로 드러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대답했다. 한유라는 이미 우리 사이에 추정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윤 여사님과 아이들이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여사님이 지우와 하윤이가 주의 깊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물었다.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박민준이 아이들 앞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며 대답했다. 판사님께서 다음 주에 결정하실 겁니다. 하윤이가 망설이며 아빠에게 다가갔다. 저 엄마랑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취약함이 김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니, 공주님. 박민준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약속했다. 내가 내 집인 이곳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단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김서연은 베란다에서 달과 몇 개의 장식 조명만이 비추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박민준을 발견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박민준은 옆 의자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동안 그들은 밤의 고요함을 흡수하며 침묵을 지켰다. 고맙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오늘 제 가족을 변호해줘서요. 박민준이 대답했다. 어려웠을 텐데도 진실을 말해줘서. 김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제가 매일 여기서 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불완전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박민준은 그녀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달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다.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죠, 그렇죠? 그가 드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업가, 가사 도우미, 그리고 2명의 비범한 아이들. 최고의 가족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가족이에요. 김서연이 그녀의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오늘 하윤이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박민준이 물었다. 당신과 지우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고요. 김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끔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우리가 행복해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말하지 않은 약속처럼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가능한 미래처럼 둘 사이에 떠돌았다. 심리 이후의 날들은 박민준 저택에서 조용한 기대감 속에서 흘러갔다. 삶은 정해진 일과대로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박민준은 서재에서 일했으며 김서연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위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떠도는 잠재된 긴장감, 기다림이 있었다. 어느 유난히 화창한 오후 김서연은 저택의 실내 수영장에서 지우와 하윤이를 감독하고 있었다. 의사가 예측한 대로 수영은 지우의 상태에 아주 좋았다. 불과 3주간의 규칙적인 연습 끝에 그의 지구력은 이미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엄마 보세요. 지우가 쉬지 않고 수영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헤엄치며 외쳤다. 쉬지 않고 끝까지 왔어요. 보고 있어 아가. 김서연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멋져. 하윤이는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발을 물속에서 흔들었다. 이제 내가 내 기록을 깨볼 차례야. 그녀가 물안경을 고쳐 쓴 후 물속으로 뛰어들며 선언했다. 김서연은 미소와 함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지난 몇 주간 두 아이 모두에게 일어난 변화에 감탄했다. 이전에 자신의 상태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지우는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전에는 두려워했던 활동에 도전하려 했다. 하윤이는 그 조숙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버리고 마침내 7살 아이답게 행동하게 되었다. 박민준이 수영장 입구에 나타나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본 후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김서연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어 다가오라고 초대했다. 즐거워 보이는군요. 그가 휠체어를 수영장 가장자리까지 움직이며 말했다. 아빠. 하윤이가 재빨리 그에게 헤엄쳐가며 외쳤다. 지우가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보셨어요? 저도 실력이 늘었어요. 봤단다, 공주님. 박민준이 미소 지었다. 너희 둘 다 진짜 운동선수가 되어가고 있구나. 아직 물속에 있던 지우는 망설이며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희랑 같이 수영장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물이 따뜻해요. 순진한 질문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서연이 개입하려 입을 열었지만 박민준이 더 빨랐다. 그러고 싶구나 지우야. 그가 놀랍도록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영하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없단다. 어떤 장비요? 소년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김서연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질문에 짜증을 내는 대신 박민준은 진심 어린 관심에 감사하는 듯 보였다. 수영장용 특수 휠체어가 있단다. 안전하게 물에 들어가는 걸 도와주지. 그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구명조끼도 있고 그 장비들 살 수 없어요? 하윤이가 그 생각에 신이 나서 물었다. 아빠랑 같이 수영하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박민준은 김서연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조용한 소통이 오갔다.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모두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대답에 환호하며 다시 신나게 물놀이를 시작했다. 김서연은 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휠체어 옆 선베드에 앉았다. 정말 고려해 보실 건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준은 물속에서 노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사색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물리치료사가 오래전부터 수중치료를 제안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죠. 접촉 때문에요. 김서연이 그가 신체적 접촉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분적으로는요, 박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들어 올려지고 다뤄지고 물속에 물건처럼 놓이는 것을 상상하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지만 김서연은 이해했다. 항상 독립적이었던 남자에게 기본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끊임없는 상처였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적응일 뿐이에요. 지우의 안경이나 하윤이가 곧 하게 될 치아 교정기처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이죠. 박민준은 그녀를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감사함이 있었지만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도 있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군요. 그가 말했다. 아마도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가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단지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할 뿐이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김서연은 서재에서 수영용 보조 장비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 박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화면을 가득 채운 이미지와 설명에 몰두해 있어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흥미로운 거 찾으셨어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물었다. 박민준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넓군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조작이 필요 없는 시스템들이 있네요. 김서연은 더 잘 보기 위해 다가갔다. 화면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위엄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물에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눈에 띄지 않는 유압식 리프트 이미지가 있었다. 아주 좋아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다지 거슬리지도 않고요. 그렇죠. 박민준이 사색에 잠겨 동의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방식에서 김서연은 그들이 단지 수영장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즉 박민준이 새로운 경험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한계를 넘어선 삶에 마음을 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할 거예요. 그녀가 그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다. 단지 아이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박민준이 인정했다. 물이 그립습니다. 가벼움의 느낌, 자유. 그토록 단순하고도 깊은 그 고백이 김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박민준이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당신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둘 사이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찬 듯했다. 박민준이 먼저 시선을 돌려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내일 장비를 주문하겠습니다. 그가 결정했다. 도착하고 설치하는데 몇 주가 걸리겠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김서연이 말을 마쳤다. 다음 날 강 변호사의 전화가 평온한 일상을 깼다. 판사의 결정이 오후 늦게 발표될 것이며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최근 며칠간 가라앉았던 긴장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점심 식사 동안 하윤이는 거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고 포크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박민준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김서연은 그의 불안의 징후를 알아차렸다.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는 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턱이 긴장되는 모습. 다 잘 될 거예요. 김서연이 마침내 부엌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말했다. 하윤이는 여기서 행복해요. 판사님도 그걸 보실 거예요. 한유라는 설득력이 강합니다. 박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자원도 있고요. 하지만 그녀 편에는 진실이 없잖아요. 김서연이 본능적으로 박민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주장했다. 그가 긴장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떼며 입술에 사과의 말을 담았다. 아니요, 박민준이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그는 손바닥을 위로 돌려 조용한 초대를 보냈다. 망설이며 김서연은 다시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그가 물러서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근육의 긴장감, 그 단순한 접촉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가 들이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말했다. 아마도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 아마도 판단 없이 그의 한계를 이해해 준다는 것, 아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다. 그날 오후 법원은 더욱 위압적이었다. 심리실은 가득 찼다.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외에도 사회복지사 하윤희 학교 대표, 그리고 심지어 박민준의 재계에서의 명성을 듣고 온 몇몇 기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유라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책임감 있는 엄마라고 외치는 듯한 흠잡을 데 없는 연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박민준을 보자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판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다. 박민준과 김서연 사이에 앉은 하윤이는 두 사람의 손을 굳게 잡고 작은 연합의 원을 형성했다. 제출된 모든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판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격식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본 법원은 미성년자 박하윤의 양육권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서연은 하윤이의 손이 자신의 손을 힘껏 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대편에서 박민주는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그의 눈만이 그가 느끼는 감정의 폭풍을 드러내고 있었다. 양쪽 부모 모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판사가 계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즉 정서적 안정, 양육의 연속성, 그리고 입증된 양육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유라는 의자에 몸을 고쳐 앉으며 입가에 작은 승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박하윤의 주 양육권을 아버지인 박민준에게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방 안에 집단적인 한숨이 퍼져나갔다. 하윤이는 잡고 있던 손을 더욱 굳게 쥐었다. 박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고 평소에는 통제되던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판사가 계속했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여 본 법원은 어머니인 한유라 씨에게 격주로 감독해 면접 교섭권을 부여하며 이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거주지인 가정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사의 긍정적인 평가 후에 감독 없는 면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유라가 갑자기 일어나 항의했다. 재판장님, 이건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저는 단지 제 딸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유라 씨, 자제하지 않으면 퇴장당할 것입니다.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다. 이 결정은 이전의 유기와 당신의 조종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독하의 면접은 딸과의 신뢰를 재건할 기회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한유라는 거의 억제되지 않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방문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결정문이 완전히 낭독된 후 심리는 종료되었다. 법원 로비에서 박민준이 강 변호사와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한유라는 하윤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김서연에게 다가갔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도. 한유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인위적인 미소는 눈의 차가움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김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유라는 딸에게 돌아섰다. 엄마는 널 아주 많이 사랑해, 아가. 곧 우리 정말로 함께하게 될 거야. 하윤이의 이마에 빠른 입맞춤을 남기고 그녀는 패배 속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멀어졌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마침내 그녀를 덮친 것이었다. 박민준과 김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가끔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 사이에 흔해진 조용한 소통이었다. 끝났어요. 김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분간은요. 박민준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유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벌었어요. 김서연이 지적했다. 그리고 판사님은 그녀의 조종을 간파하셨고요. 박민준은 지나가는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물론 해내셨을 거예요. 김서연이 대답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민준 씨.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했다. 당신과 지우가 오기 전에는 이 집은 그저 사는 곳이었어요. 가정이 아니었죠. 그토록 진솔하고 취약한 그 인정이 김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지우와 윤 여사님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박민주는 잠든 하윤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 주 전 그가 거의 어떤 신체적 접촉도 견디지 못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김서연이 자신을 맞으러 달려온 아들을 껴안으며 알렸다. 하윤이는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우가 환호했다. 윤 할머니한테 다 잘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윤 여사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하자. 그녀가 제안했다. 하윤이가 깨어나면 간단하게. 몇 시간 후 영원한 가족이라고 쓰인 즉석 현수막과 풍선으로 장식된 식당 식탁에 앉아 박민주는 주스잔을 들어 올렸다. 샴페인을 마실 수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여.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식탁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며 알렸다.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잔들이 식탁 중앙에서 부딪혔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잠들고 윤 여사님이 집으로 돌아간 후 김서연은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박민준을 발견했다. 잠이 안 오세요?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그가 인정했다. 안도감, 감사함,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게 격렬한 하루를 보냈으니 이해가 돼요. 그들은 몇 분 동안 밤의 평화를 즐기며 침묵을 지켰다. 오늘 법정에서 당신이 우리의 관계가 엄격하게 업무적이라고 말했던 것, 박민준이 그녀를 놀라게 하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요? 박민준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마주했다. 지금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합니다. 왜요? 김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저 자신을 취약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저는 그녀와 달라요, 민준 씨. 김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누군가를 가까이 두는 것에 대해 공황을 느끼는 부분. 그녀가 이해하며 말을 마쳤다. 박민준은 그녀의 이해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부엌에서 당신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즉각적인 공황의 물결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또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무언가. 김서연은 그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괜찮을까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박민준은 잠시 망설인 후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만나 천천히 얽혔다. 김서연은 그의 손의 미세한 떨림, 수년간의 트라우마적인 조건화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들이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천천히 가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박민준은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제스처의 단순함과 복잡함에 경탄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렸을 때도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았죠. 그리고 당신은 항상 용감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두려워할 때조차도 그것이 당신을 맡겨두지 않았죠. 그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손을 맞잡은 채 그들 사이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웅변적인 오랜 순간을 그렇게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김서연이 마침내 물었다. 소송은 끝났어요. 원래 합의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었잖아요. 박민준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유효 기간이 없는 합의 말입니다. 무슨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당신들이 머물러 달라는 겁니다. 박민준이 간단히 대답했다. 법적 전략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 단어는 의미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둘 사이에 떠돌았다. 큰 발걸음이에요. 김서연이 지적했다. 사고 이후 제가 내디딘 가장 큰 발걸음이죠. 박민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수년간의 자발적인 고립을 말해주는 망설임과 함께 박민준은 자유로운 손을 들어 김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고 그가 리듬을 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탐험하도록 허락했다.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 덕분에. 김서연은 그의 얼굴에 있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가장 긴 길이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박민준의 양육권을 유지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6개월이 지났다. 이전에 격식 있고 조용했던 박 씨, 저택은 완전히 변모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가끔 음악이 공간을 채웠으며 김서연이 지우와 하윤이에게 간단한 요리를 가르치는 주방에서는 자주 집밥 냄새가 풍겨왔다. 박민준이 주문했던 수영장 장비가 설치되었고 몇 주간의 망설임 끝에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것을 사용했다. 그가 처음 물에 들어갔던 순간은 온 가족에게 축하의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김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참지 못했으며 박민준 자신도 물이 몸을 감싸는 첫 충격 후 순수한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나는 것 같아요. 그는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김서연에게 고백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수중치료는 박민준의 일과가 되었고 신체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서적 이점도 가져왔다. 그의 물리치료사는 상체 가동성과 전반적인 근긴장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기분의 변화였다. 더 많은 미소, 더 많은 인내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더 많은 개방성이 생겼다. 박민준과 김서연의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존중과 조심스러움 속에서 천천히 발전했다. 박민준에게 신체적 친밀감의 모든 작은 진전은 수년간의 트라우마와의 싸움이었다. 김서연에게는 인내와 이해의 훈련이었고 결코 압박하지 않고 항상 그가 속도를 정하도록 허락했다. 아이들은 오직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예리함으로 어른들 사이의 역학 변화를 알아차렸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하죠? 그렇죠?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채스를 두던 지우가 박민준에게 직접 물었다. 그 질문은 박민준을 놀라게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 아빠가 엄마들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엄마를 보거든요. 지우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랑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박민준은 소년의 예리함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 지우야. 내 엄마를 아주 좋아한단다. 다행이네요. 지우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엄마도 아저씨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더 많이 웃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정원에서 꽃을 꽃병에 꽂고 있던 하윤이가 김서연에게 그 문제를 꺼냈다. 연아 이모, 우리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김서연은 그 직접적인 질문에 꽃병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윤아? 두 분이 연인처럼 행동하거든요. 소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빠가 생기고 지우는 아빠가 생기고요. 김서연은 그녀의 말에 감동하여 소녀를 껴안았다.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단다, 얘야. 네 아빠는 많은 일을 겪었고 우리는 그의 시간을 존중해야 해. 하지만 이모는 그러고 싶어요? 하윤이가 고집했다. 김서연은 잠시 망설인 후 정직하게 대답했다. 응, 아주 그러고 싶어. 한유라의 감독 하에 방문은 법원이 정한 대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인위적이었던 방문은 하윤이가 엄마의 존재에 다시 익숙해지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한유라는 아마도 자신이 버린 것을 마침내 깨달았는지 딸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방문 중 하나에서 한유라가 떠난 후 하윤이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관찰을 했다. 엄마가 이제 달라 보여요.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덜 가식적이에요. 가식적이라고? 박민준이 김서연과 빠른 시선을 교환하며 물었다. 네, 하윤이가 생각에 잠겨 계속했다. 전에는 많이 웃었는데 눈은 같이 웃지 않았어요. 이제는 가끔 눈도 같이 웃어요. 그 말의 지혜는 어른들을 잠시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7살 아이가 많은 어른들이 무시할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인상적이었다. 너는 정말 관찰력이 좋구나, 하윤아. 김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아주 소중한 재능이야. 삶은 매일의 작은 진전과 함께 자신만의 속도로 계속되었다. 박민준은 김서연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더 많은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악수 한 번, 저기서 짧은 포옹 한 번. 모든 제스처는 그를 오랫동안 가두었던 트라우마에 대한 작은 승리였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김서연은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창백하고 떨고 있는 하윤이었다. 연아 이모, 몸이 안 좋아요. 소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연은 즉시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이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소녀는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그녀를 품에 안고 김서연은 박민준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준 씨. 그녀가 예고 없이 들어가며 불렀다. 하윤이가 열이 높아요. 박민준은 즉시 깨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놀라 물었다. 제 방에 와서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열이 펄펄 끓어요. 하윤이는 김서연의 품에서 분명히 불편한 듯 작게 신음했다.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박민준이 이미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다. 가족의 주치의인 최 박사님이 기록적인 시간 안에 도착했다. 하윤이를 진찰한 후 그는 공격적인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진단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 수분 섭취를 잘 시키고 제가 처방한 약을 6시간마다 투여하세요. 의사가 지시했다. 열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내릴 겁니다. 만약 내리지 않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의사가 떠난 후 김서연과 박민주는 교대로 하윤이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친구를 걱정한 지우도 돕겠다고 나서 신선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아이가 깨어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의를 분산시켰다. 새벽녘 김서연이 부엌에서 차가운 찜질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윤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돌아갔고 결코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열에 들뜬 악몽 속에서 하윤이는 울며 아빠를 찾고 있었다. 박민주는 망설임 없이 생각 없이 팔을 뻗었다. 이리 오렴, 아빠가 돌봐줄게. 그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김서연은 문 앞에서 얼어붙어 그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 그것은 박민준이 2년 만에 누군가에게 한 완전하고 본능적인 첫 포옹이었다. 아버지는 딸을 부드럽게 흔들며 위로의 말을 속삭이고 마치 접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깊은 치유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김서연의 얼굴에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민주는 고개를 들어 문가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황이 없었고 오직 고요한 감정과 그 순간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이해만이 있었다. 하윤이의 회복은 의사가 예측한 대로 빨랐다. 며칠 만에 그녀는 다시 지우와 함께 집안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가족의 역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박민준이 딸에게 한 본능적인 포옹은 수년간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며칠 후 김서연에게 설명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부성애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했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김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장 강한 장벽을 뚫고도 길을 찾아내죠. 박민주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제스처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가 계속했다.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제 미래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행복, 저와 하윤이의 행복을요. 지금은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대답했다. 완전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 씨. 당신과 지우와 함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저에게 청혼하시는 건가요, 박민준 씨? 제 서투른 방식으로는 네, 그가 미소 지었다. 아마 가장 로맨틱한 청혼은 아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청혼입니다. 사랑해요, 서연 씨. 그리고 지우는 이미 제게 아들 같아요. 저도 사랑해요. 그녀가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며 대답했다. 지금의 당신과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그 소년을 사랑해요. 약혼 소식은 아이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평소에는 그렇게 차분하던 지우가 말 그대로 기뻐서 펄쩍 뛰었다. 하윤이는 아빠와 김서연을 동시에 껴안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선언했다. 소식을 들은 윤 여사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아들과 미래의 며느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인생이 언제나 이 가족에 속했던 것을 되돌려 놓고 있구나. 결혼식은 3개월 후 저택의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예식이었다. 하윤이는 들러리를 지우는 화동을 맡았고 윤 여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 하윤이의 고집으로 초대된 한유라조차도 전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아마도 마침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몇 년 전에 무엇을 파괴했는지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약 중에 박민주는 모든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약속을 했다. 서연, 당신은 제가 제 자신 안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저에게 느끼고 만지고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 남은 평생을 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갚으며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제 존재의 모든 섬유로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 후 입양 절차가 이어졌다. 박민주는 법적으로 지우를 입양했고 김서연은 하윤이를 입양했다.
놀랍게도 한유라는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임을 인정하며 입양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년 후 박김 가족 그들은 두 성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은 첫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다. 이제 9살인 지우는 규칙적인 수영과 박민준이 제공하는 최첨단 의료치료 덕분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8살인 하윤이는 이전에 그녀를 특징짓던 우울함의 흔적 없이 자신감 있고 사교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박민준과 김서연은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서 두 사람 모두가 지니고 있던 오래된 상처에 대한 치유를 발견했다. 그는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그녀는 아픈 아들을 혼자 키우는 어려움에서, 그들의 삶을 바꾼 재회 후 2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은 부부의 침대에 모여 있었다. 하윤이는 학교에서 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고, 지우는 공책에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으며, 김서연은 박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인간의 접촉에 대한 공황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두를 껴안고 있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그렇죠? 하윤이가 공책에서 눈을 들며 물었다. 항상 그랬단다. 박민준이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우리가 만났던, 아니, 재회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몰랐을 때조차도요. 김서연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지우는 그림 공책을 닫고 모두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제가 이 모든 것에서 뭘 배웠는지 아세요? 그가 코에 걸친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가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치유되기 위해 부서져야 한다는 거요. 어른들은 그 관찰의 깊이에 놀라 시선을 교환했다. 그 말은 어디서 배웠니, 아들? 박민준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물었다. 수영에서요. 지우가 간단히 대답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프고 피곤했어요. 이제는 그 노력 때문에 더 강해졌어요. 아빠의 마음 같아요. 부서졌지만 이제는 더 강하게 사랑하잖아요. 김서연은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를 껴안았다. 바로 그거야, 아가. 가끔 우리는 평온을 찾기 위해 폭풍을 겪어야 해. 그리고 어떤 폭풍은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지. 그 일요일 아침, 이제는 온 가족을 편안하게 수용하는 큰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은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트라우마, 한계, 그리고 역경을 극복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이별 후에도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유대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접촉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에 닿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서연과 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의 놀라운 길을 탐험하는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도전을 극복하는 우리의 비범한 능력을 탐험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극복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울릴 다음 이야기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